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 같은 인간의 건축물들, 다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옆에서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놀라운 건축을 이어가는 진짜 자연의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물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조차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오늘은 몸집은 작지만 솜씨는 놀라운 존재들, 바로 새들이 지어내는 기적의 건축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력도 논리도 무시한 채 오직 부리와 깃털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들의 작품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5위. 티스란 바야. 흔히들 자연에는 건축가가 없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티스란 바야라는 새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남아시아, 특히 우기가 시작되면 수컷티스란 바야 들은 마치 건설 노동자 팀처럼 변신합니다. 먼저 이 새들은 물 위쪽, 가시가 많은 나뭇가지를 골라요. 왜냐하면 뱀이나 쥐 같은 포식자들이 쉽게 닿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짝입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길이 20에서 60cm에 달하는 풀잎이나 야자잎 섬유를 한 올씩 물어와서 무려 3,000번 이상 고리를 엮어 하나의 둥지를 만듭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약 8일 정도 지나면 헬멧 모양의 둥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둥지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수컷은 날개를 퍼덕이며 노래를 불러요. 여기 내 집 보러 와 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만약 암컷이 와서 둘러보고 마음에 든다면 수컷은 그제야 긴 통로 모양의 입구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암컷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요, 과감히 둥지를 부숴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한 시즌에 20번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둥지들이 모여서 20개에서 많게는 60개 이상 달려있는 작은 마을 같은 집단 둥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남서쪽 몬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미니 폭풍 대피소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티스란 바야가 밤에 둥지 안에 반딧불이를 붙여서 불을 밝힌다는 전설을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 수엘 쿼터와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달랐습니다. 수컷 새들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진흙이나 가축의 배설물을 가져다가 둥지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신비로운 장식이 아니라 실용적인 보강제였던 거죠. 또 재미있는 사실, 가지 끝처럼 더 높은 곳, 더 가는 가지에 지어진 둥지가 실제로 더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4위. 몬테수마 오로펜돌라. 새들이 둥지를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지을 수 있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미의 몬테수마 오로펜돌라 둥지를 볼 때예요. 마치 나무에 걸린 작은 오페라 하우스 같다고 할까요? 암컷 오로펜돌라는 포도덩굴이나 섬유를 물어와서 자신만의 둥지를 짓습니다. 이 둥지는 나무의 아주 높은 가느다란 가지 끝에 매달리는데요. 왜냐하면 뱀 같은 포식자들이 감히 올라오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죠. 둥지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짧게는 60cm, 길게는 180cm까지 늘어지기도 합니다. 둥지 모양은 마치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바람에도 흔들리며 알을 지켜주는 천연 요람 역할을 합니다. 한 마을에 30개 정도의 둥지가 걸려 있을 때도 있고 많게는 172개까지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각 암컷이 오직 자기 알만 돌보는 솔로 미션을 합니다. 보통은 2개의 알을 낳지만 살아남는 건 한 마리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냉혹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건 이 새를 둘러싼 지역 전설입니다. 현지인들은 오로펜돌라가 일부러 말벌둥지 근처에 집을 짓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확인해보니 이 말이 거의 사실이었습니다. 말벌은 뱀이나 기생하는 다른 새들을 막아주고 오로펜돌라의 존재는 다시 벌집을 위협하는 다른 곤충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즉, 서로 돕는 자연의 동맹이었죠. 그리고 수컷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노란 꼬리를 활짝 펼치고 500Hz에 달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마치 정해진 박자에 맞춰 추는 군무처럼 보이기도 하죠. 생물학자 메레디스 마일스는 이 모습을 보고 완벽히 계산된 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암컷이 지어놓은 둥지 밑, 즉 사랑의 집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13위. 사교성 위버새.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한가운데 놀라운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교성 위버새인데요. 이 새들은 나뭇가지를 한 올 한 올 쌓아 올려 마치 건축 도면을 그리듯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거대한 공동주택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 새들의 둥지는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지름이 3m 이상, 무게는 1톤 가까이 나가는 초대형 둥지. 언뜻 보면 커다란 건축 더미 같지만 사실은 수백 마리의 새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하나의 둥지 안에는 10마리에서 많게는 500마리까지 살 수 있고 내부에는 5개에서 100개가 넘는 방이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요. 작은 터널을 따라 들어가면 각각의 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의 온도는 21에서 24도 정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바깥 기온은 한낮에 40도 이상 치솟거나 밤에 0도 가까이 떨어지는데 둥지 안은 늘 쾌적한 거죠. 말 그대로 천연 에어컨과 난방이 동시에 되는 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둥지들이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보수하고 이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둥지는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 유산처럼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위버새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송골매, 핀치새, 독수리, 나무 도마뱀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같이 들어와 삽니다. 심지어 뱀들도 몰래 들어오려 하지만 날카로운 가지들로 짜여진 복잡한 터널이 방패 역할을 해요. 칼라하리 사람들은 이 거대한 둥지를 보며 신성한 사원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상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둥지 안에는 건축, 생존, 협동, 그리고 세대를 잇는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12위, 동굴칼새. 이번에는 나무도 풀잎도 흙도 쓰지 않는 새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굴칼새예요. 이 새는 둥지를 짓기 위해 오직 자신의 침만 사용합니다.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 섬들의 깊은 동굴 속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깜깜한 벽 위에 둥지를 붙입니다. 재료는 풀이나 나뭇가지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침. 이 침이 굳으면서 접착제처럼 작용해 바위에 단단히 달라붙는 거죠. 둥지 크기는 대략 지름 8cm 정도. 작고 얇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알 2개와 성조 2마리까지 거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게는 고작 6g밖에 안 되지만 효율성과 내구성 면에서는 그 어떤 구조물 못지 않습니다. 보통 한 둥지를 완성하는데 약 35일이 걸립니다. 이 작은 새는 실한 올 한 올을 켜켜 이쌌듯 침을 겹겹이 발라내며 집을 완성하죠. 이 정교함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둥지를 특별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보르네오의 고만통 동굴 같은 곳에는 수천 개의 하얀 둥지들이 벽면에 붙어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사람들은 대나무 발판을 타고 올라가 이 둥지를 채취했는데요. 바로 제비집 수프재료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젊음과 활력을 준다고 믿으며 귀족들의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때는 빨간 제비집이 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단순히 박쥐배설물의 산성 성분이 침에 스며들어 변색된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칼새의 둥지는 여전히 귀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이 침에는 글리코프로틴과 희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대 과학자들조차 그 구조와 효능을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채취로 한때 멸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특히 안다만 제도에서는 개체수가 크게 줄었었죠. 다행히 최근에는 동굴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채취를 멈추자 개체수가 눈에 띄게 회복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을 빼앗는 대신 귀 기울여 존중할 때 자연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1위, 오븐새. 이번에 소개할 새는 나무 위도 아니고 절벽이나 동굴도 아닙니다. 바로 땅속에 집을 짓는 오븐새예요. 이 작은 새는 숲의 바닥, 조용한 흙 속에 둥지를 만듭니다. 암컷은 먼저 낙엽이 쌓인 땅을 깨끗이 치웁니다. 그리고 풀, 잔가지, 동물의 털, 얇은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둥글게 지붕이 덮인 구조물을 만들어요. 마치 작은 벽돌 오븐처럼 보여서 이름도 오븐새가 된 겁니다. 둥지 크기는 높이 약 13cm, 폭 약 23cm 정도. 그 안쪽에는 알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컵 모양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설계 포인트는 옆으로 난 비밀 통로 같은 입구예요. 게다가 이 입구는 대부분 언덕 아래 방향으로 나 있어서 위에서 노리는 뱀이나 다람쥐 같은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만약 포식자가 둥지 근처까지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암컷 오븐새는 마치 다친 척 날개를 절며 도망가는 연기를 합니다.
포식자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 둥지에서 멀리 유인하는 거죠. 이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의 속임수 연기입니다. 알은 보통 3에서 6개, 대체로 4에서 5개 정도 낳습니다. 그리고 10일에서 14일 정도 품으면 새끼가 부화합니다.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기까지 약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어미 곁에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오븐새의 둥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매번 재료와 곡선, 입구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오븐새의 둥지를 두고 자연이 빚어낸 예술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일부 마을에서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오븐새 둥지를 부수면 가뭄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둥지를 일종의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며 심지어 자기 집을 지을 때도 오븐새 둥지 근처에다 짓기도 한다고 해요. 10위. 절벽제비. 이번에는 진짜 마을 같은 집단 건축을 보여주는 새입니다. 바로 절벽제비예요. 이 작은 새들은 혼자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가 모여 함께 지어내는 말 그대로 새들의 도시를 만듭니다. 둥지 재료는 흙덩이. 절벽제비는 하천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적신 흙을 한 덩이씩 부리에 물고 옵니다. 한 둥지를 완성하려면 무려 1200개 이상의 흙덩이가 필요해요. 그걸 차곡차곡 붙여서 결국 거꾸로 매달린 항아리 모양, 입구가 길게 뻗은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둥지 크기는 폭 20cm, 높이 10cm 정도. 흙벽이 두꺼워서 여름의 열기와 포식자들의 공격까지 막아줍니다. 그 안에는 깃털과 풀을 깔고 알을 보통 3에서 4개 낳습니다. 둘 다 교대로 품고 먹이를 나르면서 새끼를 키우죠. 이 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규모입니다.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6,000개에 달하는 둥지가 절벽이나 다리 밑에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마치 흙으로 만든 아파트 단지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속임수도 있습니다. 어떤 암컷은 자기 알을 몰래 다른 둥지에 슬쩍 넣어두기도 하는데 이를 탕난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도 있다는 거죠. 옛날엔 사람들 중 일부가 이 흙집은 비에 젖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벽제비 둥지는 무게중심이 아주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천연 미니 요새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이 만든 3D 프린팅 건축물인 셈이죠. 9위. 황목황새. 이번에는 키가 무려 90cm 이상 되는 대형새, 황목황새입니다. 이 새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엄청난 규모의 둥지를 지어내는데 마치 궁전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수컷과 암컷이 함께 나뭇가지와 잎을 모아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보통 2에서 3일이면 기본 틀이 완성돼요. 둥지 크기는 지름이 약 1.5m에 달할 만큼 큽니다. 재밌는 건 이 둥지의 마감재예요. 그냥 나뭇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쪽을 푸른 잎으로 덮은 뒤 자기 배설물로 고정합니다. 이게 방수와 구조 강화 역할을 해요. 즉, 보기엔 투박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완벽한 설계죠. 황목황새는 보통 늪지대나 습지 위 나무에 둥지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접근하는 포식자들을 막기 위해서예요. 둥지가 위치한 높이는 물 위로 최소 1m 이상 떠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 새들은 한두 마리씩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둥지가 모여 집단 번식지를 형성합니다. 마치 작은 마을처럼 여러 쌍이 함께 새끼를 키우는 거죠. 한 번에 낳는 알은 보통 2에서 5개 정도. 알은 약 30일 정도 지나면 부화합니다. 태어날 때 새끼 무게는 고작 57g 정도지만 부모가 꼬박 50에서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 주면 눈에 띄게 자랍니다. 옛날에는 유럽에서 황목황새와 황새가 혼동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물어다 주는 새라는 전설이 이 새에게도 붙어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아기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빠른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채 새끼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8위. 펜듈린 박새. 몸집은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지만 이 작은 새는 건축의 달인입니다. 바로 펜듈린 박새예요. 이 새가 짓는 둥지는 마치 하늘에 매달린 작은 저택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료는 풀이나 솜털 같은 식물 섬유, 동물의 털, 그리고 심지어 거미줄까지 활용합니다. 수컷은 이 재료들을 엮어 배 모양의 둥지를 만들어내는데 크기는 보통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양만 예쁜 게 아닙니다. 이 둥지 안에는 놀라운 트릭이 숨겨져 있어요. 입구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가짜. 진짜 출입구는 얇은 거미줄 같은 덮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식자를 속이고 동시에 내부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계죠. 일부 둥지는 심지어 두 개의 방을 만들어 하나는 가짜, 하나는 실제 보금자리로 쓰기도 합니다. 둥지를 짓는 데는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완성된 둥지는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운 뒤에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해마다 새로운 둥지를 지으러 돌아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사람들도 이 둥지를 예뻐한 나머지 예전에는 슬리퍼나 주머니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튼튼한 솜씨였던 거죠. 펜돌린 박스의 둥지를 보면 새의 몸집이 작다고 해서 솜씨까지 작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건축가의 솜씨는 자연이 선물한 작품 그 자체입니다. 7위. 플라밍고. 이번 주인공은 우아한 자태로 유명한 홍학입니다. 이 새들은 그냥 물속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진흙을 쌓아 올려 둥지를 만드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플라밍고 한 쌍은 부리와 긴 다리를 이용해 진흙을 퍼올리며 원뿔 모양의 탑을 세웁니다. 높이는 약 45cm, 밑동도 그만큼 넓습니다. 맨 위에는 작은 오목한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는데 그곳에 큰 알 한 개를 놨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릴까요? 바로 물이 불어나도 알이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진흙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알을 식혀주기 때문에 일종의 천연냉방 시스템 역할도 합니다. 즉, 높이는 안전을 지켜주고 진흙은 알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똑똑한 구조인 거죠. 이렇게 지어진 둥지들은 수천 마리가 모여 사는 홍학무리, 일명 플람보이언스 안에서 마치 작은 탑들이 줄지어 선 것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탑이 모여 거대한 진흙 성벽 같은 풍경을 이루는 셈이죠. 부화 후 일주일 정도는 새끼가 둥지 꼭대기에서 지내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또래 새끼들이 함께 모여 플라밍고 유치원이라 불리는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 부모들은 번갈아 가며 먹이를 물어다 주죠. 그 먹이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부모의 위에서 소화시켜 올려보내는 영양 가득한 분유 같은 젖입니다. 과거에는 홍학이 둥지에 나뭇가지나 심지어 쇠붙이까지 섞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전부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홍학의 둥지는 오직 진흙과 물, 그리고 부리와 다리의 힘으로만 지어진 순수한 작품입니다. 플라밍고의 집을 보고 있으면 단순한 진흙더미가 아니라 본능과 지혜가 빚어낸 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위.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단순히 나무를 쪼는 새가 아닙니다. 사실상 자연의 굴착 전문가, 그리고 생태계의 건축 엔지니어라고 불러야 해요. 이 새들은 강력한 부리와 충격을 흡수하는 두개골 구조를 이용해 나무를 파고 들어갑니다. 작은 입구 하나를 뚫고 그 안쪽에 깊이 최대 24cm까지 이어지는 방을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완벽한 둥지가 됩니다. 재료 따로 필요 없습니다. 딱따구리가 파낸 나무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쿠션 같은 침대가 되거든요. 보통 한 번에 3에서 6개의 흰색 알을 낳아 부화시킵니다. 둥지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2주, 길게는 3년 동안 같은 나무를 계속 파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 머리 딱따구리는 살아있는 나무에도 구멍을 뚫어 여러 해에 걸쳐 집을 완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딱따구리는 숲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숲에 집을 공급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들이 파고 떠난 빈 구멍은 부엉이, 박쥐, 곤충, 심지어 다른 새들에게까지 보금자리가 되거든요. 생태학자들은 이걸 둥지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즉, 딱따구리는 자기 둥지를 짓는 동시에 숲 전체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셈이죠. 심지어 사람들도 딱따구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카메라 흔들림, 방지장치나 충격흡수 헬멧 기술은 바로 딱따구리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작은 새지만 그 영향력은 숲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집을 짓는 망치질인 셈입니다. 5위. 남부 가면 위버새. 이번 주인공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짓고 또 짓는 건축가입니다. 바로 남부 가면 위버새인데요. 수컷은 짝짓기 철이 되면 마치 건축기계로 변신합니다. 보통 9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번식기를 보내는데 이 시기 동안 수컷은 무려 둥지를 25개까지 지어냅니다. 하나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일 정도예요.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풀 한 줄기를 나뭇가지에 묶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꼬고 엮고 매달아
결국엔 둥근 돔 모양의 집이 완성됩니다. 크기는 대략 지름 20에서 25cm 정도. 입구는 반드시 아래쪽에 나 있는데 때로는 포식자를 막기 위해 짧은 터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둥지는 바람에 흔들려도 끄떡없고 빗물도 잘 흘려내려서 방수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작지만 튼튼한 요새죠. 수컷은 둥지를 다 지은 뒤 날개를 퍼덕이고 노래를 부르며 암컷에게 자랑합니다. 내 집 멋지지 않아 하는 거죠. 만약 암컷이 만족하면 그 둥지 안으로 들어와서 안쪽을 깃털과 풀로 다시 장식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컷은 그 둥지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같은 수컷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허술했던 짜임새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불필요한 풀도 덜 쓰게 돼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수컷 위버새가 경험을 통해 건축 실력이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새지만 마치 장인처럼 끊임없이 연습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4위, 해머헤드. 이번에 소개할 새는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요새 같은 둥지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해머헤드예요. 해머헤드는 둥지를 짓기 위해 무려 8,000개에 달하는 재료를 모읍니다. 나뭇가지, 풀, 갈대, 흙, 그리고 때로는 비닐이나 천조각 같은 인공재료까지 활용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둥지는 크기가 높이 2m, 지름 2m에 달하고 무게는 25에서 50kg이나 됩니다. 둥지 짓기는 먼저 평평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벽을 세우고 다시 거대한 지붕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입구로 들어가는 직경 약 13cm의 터널이 만들어지는데 그 끝에는 부드러운 재료로 깔린 50cm 정도 되는 방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 집의 현관과 거실 구조 같죠. 둥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주. 이 기간 동안 부부새는 시간당 60번 이상 재료를 날라 나르며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완성된 둥지는 너무 튼튼해서 심지어 성인 한 명이 위에 앉아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고 해요. 이 집은 해머헤드 부부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올빼미, 매, 오리, 다람쥐, 심지어 뱀까지도 둥지 안에 들어와 삽니다. 그래서 해머헤드는 단순히 둥지를 짓는 새가 아니라 생태계의 건축가, 즉 에코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불립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해머헤드의 둥지를 망가뜨리면 벼락을 맞거나 병에 걸린다. 미신 같아 보이지만 덕분에 사람들은 해머헤드의 둥지를 건드리지 않고 존중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대한 집들이 오랫동안 자연의 요새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작은 새지만 그가 지어놓은 집은 마치 자연이 세운 성체처럼 압도적입니다. 3위, 유럽 벌꿀잡이새. 이번에 소개할 새는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바로 벌꿀잡이새. 유럽에서는 화려한 깃털로도 유명하죠. 이 새들의 건축 방식은 나뭇가지나 진흙이 아니라 땅 파기입니다. 수컷과 암컷은 부리와 발톱을 이용해 절벽이나 흙둔덕에 구멍을 뚫습니다. 보통 길이는 1m까지 이어지고 끝에는 둥근 알방을 만듭니다. 이 긴 터널은 포식자들이 쉽게 닿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비밀 통로인 셈이죠. 한 쌍의 터널 하나를 완성하는데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런 구멍들이 절벽이나 강둑을 따라 수백, 많게는 수천 개가 늘어서 마치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한 절벽에 1,500개 이상의 굴이 빼곡하게 들어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둥지 안에서는 보통 5에서 8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모는 번갈아 알을 품고 먹이를 나르며 새끼를 키우죠. 재미있는 건 때때로 형제나 친척 새들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삼촌이나 이모새가 먹이를 가져다주며 새끼 양육을 돕는 협동번식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벌꿀잡이새가 양봉장에 꿀벌을 습격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주 먹이는 야생벌, 말벌, 심지어 위험한 황말벌 같은 곤충입니다. 2023년에는 침입종 황말벌을 사냥하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새들은 농부들에게 해로운 곤충을 줄여주는 천연 방제자이기도 한 셈이죠. 알록달록한 깃털만큼이나 생활 방식도 다채로운 자연의 터널 장인입니다. 2위, 검은목 논병아리. 이번 주인공은 나무도 절벽도 아닌 물 위에 집을 짓는 새입니다. 바로 검은목 논병아리, 무리 건축의 달인입니다. 이 새는 둥지를 떠있는 플랫폼처럼 만듭니다.
갈대, 수초, 작은 나뭇가지들을 엮어 수면 위에 올려놓고 바닥은 물속 식물 뿌리에 고정해둡니다. 그래서 파도에 살짝 흔들리면서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마치 천연 뗏목 같은 구조죠. 둥지 크기는 새 몸집에 꼭 맞게 지어져 있고 보통 알삼에서 4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얀색 알이지만 물과 식물에 닿으면서 곧 갈색으로 변해 위장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둥지 짓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몇 시간 안에도 기본 구조를 완성하죠. 부모새는 교대로 알을 품는데 보통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모습이 마치 춤추듯 정교한 호흡을 보여줍니다. 부화에는 약 27일이 걸립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특징적인 줄무늬 무늬를 가지고 있어 험버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에 바로 뜰 수 있을 만큼 능숙하지만 생후 첫 주 동안은 부모의 등 위에서 생활합니다. 따뜻함과 안전을 동시에 얻기 위함이죠. 등에 타고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거에는 이 새들이 알을 물가로 옮긴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은목 논병아리는 알부터 새끼까지 철저히 물 위에서만 보살피는 종입니다. 그들의 번식 전략은 오직 물 위에 머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이 새들도 인간 때문에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화려한 깃털이 유행하면서 무분별하게 사냥당해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영국에서는 한때 번식상이 고작 42쌍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히 보호단체들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시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검은목 논병아리의 둥지는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물 위 생존 전략의 완벽한 결정체입니다. 1위. 흰머리 수리. 자연이 새들에게 설계도를 나눠줬다면 그중 가장 웅장한 도면은 흰머리 수리가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새들이 짓는 둥지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건축물 그 자체예요. 처음에는 지름 약 1.8m, 깊이 1.2m 정도의 둥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같은 둥지로 돌아와 나뭇가지, 이끼, 풀, 심지어 해초까지 덧대며 둥지를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쌓이면 둥지는 지름이 약 2.7m, 깊이가 6m, 무게는 3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지어진 둥지가 아직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집은 단단하고 세대를 이어집니다. 둥지를 지을 때 흰머리 수리가 고르는 곳도 특별합니다. 보통 약 18에서 60m 높이의 튼튼한 나무 위, 그리고 반드시 강이나 호수 같은 물 근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이 바로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둥지의 형태는 마치 거꾸로 세운 와인잔 같다고 할까요? 바깥은 굵은 나뭇가지로 튼튼하게 쌓고 안쪽은 풀과 이끼로 부드럽게 깔아 알을 안전하게 품습니다. 그 속에서 흰색 아리에서 세계가 마치 보석처럼 빛나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흰머리 수리는 둥지를 고를 때 나무의 강도와 물과의 거리까지 계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둥지는 한 자리에 50년 이상 유지되며 그 자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집터처럼 남습니다. 예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흰머리 수리를 두고 게으르고 탐욕스럽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지만 이 거대한 둥지를 직접 본다면 그런 말은 절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집은 충성, 힘, 그리고 끈기의 상징이니까요.